다만 그 부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렇게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지금 그 3년이 지나가지고 제소 기간이 지나가지고 가압류 취소된 경우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소멸시효 논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법원 행시, 법원 사무관 지금 뭐 객관식 2차, 1차 시험, 2차 시험 막 가리지 않고 그냥 막 계속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막 티를 와방 내고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걸 못 쓴다? 이거 너무한 거죠, 진짜. 네. 법원 행시, 법원 사무관, 법무사 지금 다 같은 법원 행정처 거기서 출제를 하는데 출제자도 같은 사람인데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발령을 받아서 옮기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출제 문제들은 다 한 사람이 같은 몇 명의 사람이 그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명의 사람이 그 정해진 사람이 다 출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걸 2차에 나왔는데 이제 뭐 이제 A, B, C, D 갑을병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걸 못 썼다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아주 그냥 지겹도록 그냥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예금 채권에 관해서 딱 한 거지만 이 논리는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예금 채권이 그대로 예금 채권 사안으로 문제 뜰 수도 있고 2차 문제 아니면 다른 걸로 뜰 수 있어도 이렇게 부존재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그냥 바로 그 소멸한다. 다만 그 권리를 그 행사하고 있는 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권리는 당시에 이렇게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권리는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하필 재수없게도 그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권리는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집행보존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죠.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전부 다 무효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종료하고 다만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멸시효가 그러면 최종 그 이제 뭐 A, B가 갑이 을한테 청구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그러면 그래서 끝났어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걸 이제 가려내야 민사 서류든 민법이든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긍정할 건지 부정할 건지 그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소멸시효 논점과 연관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겹게 지금. 네, 지금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지금 민사집행법 이거 지금 하나 하면서 가압류할 당시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래서 이거 지문 자체는 여기 앞에 여기 부분 그대로 뚝 띄어서 이 최신 판례에서 판결유지 2번 부분 앞에 덩어리 그대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거고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 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에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생기고 그쵸,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생기죠. 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송달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265조 248조 소제기 시 그걸 준용해가지고 가압류를 법원에다가 신청할 때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신청 시니까 비록 소장 부분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죠. 소의 상대방에게 그다음 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아직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그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신청 시에 바로 즉각 발생한다. 소제기 시에 그 소장을 그 법원에다 접수한 소제기 시에 민사소송법 248조 그때 바로 발생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또 지금 저기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답이 2번이죠. 네. 2번 지금 예.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고 소멸시효 중단의 그 시기 발생은 네, 가압류 신청 시, 소제기 시,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해가지고 민법 168조, 170조, 그 다음 민사소송법 248조, 265조 이 4개 조문을 다 써줘야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거 2차에서 나왔는데 진짜 못 적으면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곧바로 종료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거. 부존재하는 경우에 예금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 통장 자체가 없어 그 은행에. 그 제3채무자 그 채무자에 저기를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 은행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아예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부존재하는 경우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예금 계좌 자체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다. 네,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나올 거고 아마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올해 아니면 내년이고 반드시 한 번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예, 시점 이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지금 하죠. 지금 2차 문제 받칩니다. 지금 이 객관식 민사집행법이 지금 민법 민사서류 2차 시험 지금 논점 받이에요. 논점 받. 그다음 3번 2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다 맞겠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에 기본 계약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시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죠.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그때부터 새로운 진행이 진행한다. 왜냐면 소급해서 시효를 없앨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애초에 체납처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구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 논리가 다 똑같죠. 구조가. 네. 그래서 소멸함으로써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 여기 아까 2번 판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거 2차에서 다 써야 되는 판례입니다. 2차용 판례예요 지금. 1차 시험이지만 지금 2차 판례들입니다. 가압류도 이렇게 해서 준용한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도 채무자한테 소장이 송달돼서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송 계속이 성립하죠. 민사소송법 255조 248조 255조일 거예요. 그래서 소송 계속이 그래야 성립을 하는데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그 사실 알지만 그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때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이미 신청했을 때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너무너무 중요한 민사집행 판례이지만 민법 민사 서류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가압류를 시효 중단에 규정한 이유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했던 시점이 언제냐? 법원에 달려와가지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죠.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법원에 달려와서 집행법원에다 신청하는 거니까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가압류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야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해준다고 그랬죠. 가압류 등기를, 가처분 등기를. 그런 식으로 법원에 달려와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 그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신청한 때, 이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랑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죠. 이런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민법이든 민소든 민사집행이든 형법, 형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객관식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개념을 탄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비교를 함으로써 이렇게 개념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그것도 그거고 이것도 저거고 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강의 듣고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개념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거죠. 얘는 왜 그래서 A고 B는 왜 그래서 B고 얘랑 얘는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서로 이렇게 번지수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무수히 반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2차 공부도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건설공제조합 판례도 이렇게 해가지고 위투자증권은 이렇게 돼 있고 끝난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 맨 마지막 또 결론만 이렇게 뚝 띄어다가 여기 2번 지문한 겁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은 생기죠. 가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돼요. 전부 명령도 마찬가지죠.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됩니다. 추심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된다고 227조 229조에 나와 있죠. 민사집행법. 다만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그 송달된 게 확정되어야 그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죠. 그래서 227조 229조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냐, 이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고 얘랑 같은 게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 바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가압류 집행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부터 초 A급 주제했고요. 그 다음 3번부터 이제 2017년도 판례였고 이렇게 내용 쭉 있고 여전히 또 맨 밑에 이 결론 부분만 판결 요지 1번, 2번, 3번에서 맨 끝에 부분만 이렇게 그대로 옮겨왔죠. 체납 처분이 이렇게 종료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된 것으로 봐야 때문에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다만 처음부터 원인 무효, 처음부터 어떤 부적법한 사유가 있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처음부터 인정해줄 필요가 없었으면 소급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